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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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이렇게 센터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이 석유화학, 정유 이 산업이 사실 투자는 개인들이 많이 하시지만 이게 공부하려고 딱 그 정유 산업, 석유화학 산업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이제 헉하고 이렇게 덮게 돼요. 그리고 그 앞단에 있는 원유, 유가 이것도 진짜 모르니까 저희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산업인데요. 오늘 이제 이 산업의 원유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에게 기초부터 완결판까지 1시간 동안 네, 저희가 기대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독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쓰신 거니까 투자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팔리시, 그러니까 정유나 화학을 어떤 시점에 어떤 원인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끝에 보면 어떤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네.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잠깐 자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인데요. 네. 제가 이제 화면을 보시면 위에 한 줄로 이제 글을 썼는데 헤비 오일, 라이트 오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무슨 복싱 선수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워 크루드, 스윗 크루드 원유가 달콤할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원유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하다는 잠깐 보시면 그림 2번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무겁든 중짜리에서 중질 원유. 네. 그러니까 API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원유의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결정할 땐 두 가지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점도 지수라는 게 있어요. 끈적거림. 네. 끈적거릴수록 안 좋아요. 아무래도 그게 바로 헤비 오일이냐 라이트 오일이냐. 네. 그러니까 끈적거릴수록 헤비 오일이고 그렇죠. 끈적거리지 않을수록 라이트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볍다 무겁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화학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황은 가장 고체화되기 쉽기 때문에 탈황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유 설비에서 가장 비싸고 힘든 게 탈황 설비입니다. 네. 그만큼 황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1배럴당 2% 이상의 황이 있으면 하이설퍼라고 해서 사워크루드라 부르고요. 네. 1% 미만이면 로우설퍼, 황이 작다. 그래서 스위크루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퀴즈를 내면 결국은 가장 비싼 원유는 뭘까요? 사워크루드, 헤비 라이트를 조합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가볍고 스위트.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라이트 스위트 오일이라고 합니다. 네. 라이트 스위트. 라이트 네. 스위트. 가장 싼 원유. 가격이 싼 거는 헤비 사워겠죠. 그렇죠. 반대편에 있는. 헤비 사워. 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는 중동의 원유를 계속 정지하고 싶었겠죠. 왜 그럴까요? 네. 상식적으로 네. 공급도 구하기 쉬웠을 거고 가격이 싸니까. 싸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현상은 지금 유가에서 WTI 두바이가 각각 얼마일까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네. 이걸 의문을 품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 상식적으로 WTI 같은 라이트 오일 네. 질이 좋은 게. 그리고 오히려 스위트에 가까운데도 헤비하고 미디엄 쪽으로 더 있는 두바이보다 왜 같거나 때로는 두바이가 더 높았거든요. 네. 그래프 잠깐 보시면 여기 3페이지에 제가 했는데 이게 20년간, 23년간의 유가 흐름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 저 2001년부터 쭉 보면 이게 미세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점선을 표시했지만 2003년, 2005년 이렇게 보면 확실히 WTI 얇은 청록색이 진한 것보다는 위에 있어요. 네. 이게 정상이죠. 상식적으로 그죠? 품질이 질이 좋으니까. 좋은 게. 네. 네. 근데 어느 순간 뭐 붙였어요. 그러다 치는데 이게 역전된 게 뭐냐면 2010년, 11년, 12, 13, 14. 네. 이거는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죠.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중동산 오일은 계속 증산을 하지 않았어요. 공급량을 통제해 왔단 말이에요. 오펙에서. 네. 그죠? 근데 이제 아시아 퍼시픽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정유 설비를 지을 때마다 중동으로 달려갔겠죠. 우리 원유를 달라고 했던 거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갑이 된 거죠. 원유. 네. 빈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쉐일 오일이 탄생했어요. 네. 그죠? 쉐일 오일 탄생하면서 미국은 갑자기 원유 수출을 선언했고 원유 공급이 이런 라이트 오일이 갑자기 늘어났겠죠. 네. 네. 그러니까 품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격이 역전되는 이런 현상이 됐고 결론적으로 지금 유가를 보시면 2003년 현재의 유가를 보면 결국은 거의 다 차이가 없어진도 다시 똑같아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저는 소비처가 이제 아시아가 많은데 운송비 차이가 혹시 있나요? 그럼 중동에서 오는 운송비는- 그 차이 때문에 혹시 있는 건가요? 뭐 미국에서 오는 거랑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배럴당 한 50센트 정도 차이가 더 그거밖에 안 비싸죠. 나요? 왜냐하면 아. 중동에서 아시아는 더 가깝죠. 그러니까. 더 가깝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에서 보통 배럴당 1불 내외로 운송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1.5불 정도. 물론 운송비가 요즘 비대해져서 워낙 급등급락을 해서 네.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평화시에는
일부 내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WTI가 비싸야 되는데 운송비 차이도 별로 없으면 비싸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예. 혹시 예. 예,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 대표님. 예. 네, 오늘 선생님으로 모셔서요. 혹시 원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 차이가 있으면 네. 질 나쁜 거를 정유 공장에 넣었을 때 돌리던 그 정유 공장들은 네. 질 좋은 원유가 가격이 떨어져도 이렇게 WTI가 더 네. 싸도 예. 운송비도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그래도 갖고 오면 못 쓰는 건가요? 이 공장은? 아니요, 일정 부분에 일드라는 게 있어요. 좀 네. 좋은 질문이신데 원유를 넣었을 때 휘발유 등경유 이렇게 나오는 비중을 일드라고 하거든요. 수율. 수율은 최적화된 건 이제 아까 말했던 우리는 장기 공급 계약을 보통 원유를 하니까 뭐 헤비, 미디엄 뭐 이런 걸 맞춰놨어요. 딱 맞춰놨고 일정 부분은 버퍼를 둬요. 20-30%는 그래도 다른 원유 중 뭐 동남아시아 나온 것도 쓰고 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전에 라이트 같은 게 싸졌으니까 미국 계약을 빨리빨리 해서 쉐일 오일을 들여와서 일부 썼어요. 네. 근데 문제는 또 잘 아시겠지만 쉐일 오일의 생산량이 급격히 또 둔화되고 더 이상 늘질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ESG 경영,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쉐일 오일을 계속 개발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좀 우리나라 정유사도 뭐 미국의 쉐일 오일 투자했다가 다 삼각하고 다시 뭐 나올 수밖에 없던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힌트는 뭐냐면 그럼 장기적으로는 WTI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 상식적으로 두바이 중동 쪽도 증산을 안 하겠죠. 고가격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WTI는 증산하고 싶어도 지금 오일 리그 자체가 늘지 않고 있어요. 네. 한때 오일 리그가 뭐 1,500개, 2,000개가 갔던 미국의 오일 리그가 지금 500개 내외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분간은 아주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 누가 갑자기 더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둘의 스프레드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차트에서 장기 네. 유가를 보면 네, 예. 이 2020년도였죠. 코로나 때. 2020년 3월입니다. 네,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를 한 번 다 갔다 왔는데 이때 WTI만 갔다 온 건가요? 네,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물은 그럴 수 없고요. 네.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가 했다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원유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재고 비용을 오히려 주면서 받아야 되는 이상현상인 거죠. 네. 폭탄 돌리기 같은 거였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막 탱크가 없다 뭐 일단 이런 탱크 얘기. 자체가 저장 탱크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모든 분들은 땅에 버리면 된다는데 그건 환경오염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처리 비용을 내가 그러면 정유사의 빈 탱크라도 내가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줘라는 거죠. 원유를 받는 사람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원유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돈도 받는 네.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식된 말로 쌀 농사가 너무 잘 됐는데 쌀 곡간에 다 찼어요. 네. 쌀을 버리는 게 금지된 나라였다면 조선시대 때. 그럼 내 곡간에 약간 비었으니까 쌀을 나기다 주셔. 그럼 내가 돈도 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저 어릴 때 뭐 그런 음모론도 있었어요. 이거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했던 네. 것 같은데 원유가 부족할 것이다 이러면 나중에 원유 매장량은 그때도 몇십 년밖에 안 남았다고 했던 것 항상 같은데 30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 이미 기억에? 그때 생각했던 나이가 됐어요. 원유가 넘었죠, 없어야 넘었죠. 되는. 네. 맞아요. 무슨 일이- 오일 피크론. 네. 그쵸. 피크 오일 피크 오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은 정말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피크론. 그래서 왜 김일매 사회자께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원유 수출을 오바마 정부 전까지도 다 막아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크 오일을 정말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일이 분명히 갖고 있지만 원유 재고가 있지만 딴 나라 거를 먼저 써야겠다.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는 위험이 네. 있었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경제성의 문제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차트를 보시면 네. 4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BP라고 하는 브리티시 페트롤럼이 2022년에 발간한 자료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요 차트를 가장 쉽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요 차트가 자꾸 커졌죠. 네. 그리고 가운데 숫자를 가보시면 2020년도에는 전세 갖고 있는 원유 매장량이 13억 배럴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13억 배럴.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10년의 후 뒤에는 16억 배럴로 늘어나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써도 늘어나요. 원유를 우리가 매일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네. 늘어났죠. 2020년 또 10년 뒤에는 또 많은 원유를 썼는데 17억 배럴로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15년 전에 태양광 기업인 모시아이나 이런 기업들이 태동할 때는 고유가 그러니까 피크오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태양광을 가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구 온난화, 환경 파괴, 뭐 디스럽션 이런 개념에서 이제 나온 거지 오일이 없어서 태양광을 풍력해야 된다는 건 이제 넌센스고요. 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북극이나 남극에 어마어마한 원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경제성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되고 심해 원유를 캐야 되는 리스크가 있고 유가가 한 200불 정도면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인류가 쓸 수 있는 오일은 아직도 우리가 추정하기 더 훨씬 더 많이 있는 건 맞고 그럼 다만 화석연료를 쓸수록 오존층 파괴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니까 네. 그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제 이 원유 매장량 별개로 ESG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거죠. 네. 재밌네요. 왜냐면 이거에서도 지역 비중의 변화를 보면요. 그렇죠. 사실 미국이 셰일오일 나왔다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미국 네. 비중이 커졌으려니 하고 봤더니 꼭 그렇지도 않아요. 뭐 유럽 쪽도 많이 늘었었고요. 밑에 그린 네. 칼라 비중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 우리가 알고 노르웨이나 이쪽의 원유들도 상당히 스타트 오일이나 이런 쪽도 많이 개발해왔다는 북해 오일이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중들은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여하튼 계속 뭐 미국 자체가 늘어난 건 맞죠. 미국 자체가 늘어난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좀 상대적으로는 미들이스트가 많이 줄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미들이스트 주황색을 보시면 약간 절반 이상이었는데 지금 확실히 절반 이하로 그렇죠. 확된. 그게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 미국이나 북미나 남미, 그다음 일부 유럽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재밌는 그 채팅창에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피크 오일 이 네. 얘기했더니 피크아웃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피크아웃. 그러니까 이제 원유 수요에 대해서나 앞으로의 예, 전망은 예. 혹시 어떤지. 예, 제일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에너지 사용에서 원유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서구죠? 두 가지 페이지를 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5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이 원유 수요도 있지만 우리가 투자의 철학을 좀 느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게 질문 잘 들어보시면 지금 이 진한 갈색은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 열에너지나 아니면 운동에너지나 이런 에너지원을 네. 뭐 쉽게 말하면 뭐 나무를 떼거나 동물을 이용해서 했다는 거겠죠. 그죠? 바이오매스. 네. 근데 이제 주황색은 콜이에요. 석탄.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나무를 떼는 민족이 있고 석탄도 쓰고 있고 오일도 쓰고 있어요. 근데 메인으로 바뀌는 시점은 주가의 변곡점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콜이 바이오매스를 역전해서 50% 이상 나오는 시점이 1900년 전후예요. 그때 미국의 철도 주가를 보셔야 돼요. 네. 그죠? 엄청나죠. 그때는 그게 지금의 테슬라보다 더 신혁명이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근데 미국의 철도 지금 1880년 70년대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고점이 이때였을 거라고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버블이 얘기냐? 있었죠 심지어.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아주 메이저는 아니었지만 콜의 가치를 알았겠죠. 그 열 에너지와 화력 에너지를.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을 거고 오히려 1900년 이후에는 줄었을 가능성이 있죠 주가가. 왜냐하면 조금씩 그 그린 칼라인 오일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일이 또 언제 메이저가 되냐면 1900 여기 보시면 60년대 70년대 그때 네. 오펙이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 오일 메이저라고 하는 세븐 시스터스라고 하는 BP, 쉐브론, 엑슨모빌 이런 주가가 가장 고점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가장 많은 메이저가 쓰일 전 아주 직전 정도가 주가의 고점이고 오히려 메이저가 된 후에는 주가가 더 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가스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가스의 정점이 어딘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결국 가스도 청정 에너지로 분류되냐 안 되냐는 이야기 말이 많고 그 와중에 이제 태양광이나 지금 풍력이나 기타 어떤 배터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비 여력이 커지는 건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도 이것도 2015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래프 갖고 온 게 이게 이제 엑슨모빌에서 그러니까 EI에서 추정한 건데 보시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윈드, 솔라 그다음에 어던 리뉴어블의 비중이 지금 2021년 대비해서 2050년이 제가 보기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맞는지 모르지만 2050년 정도 가면 3분의 1 정도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23% 그러니까 25% 내외? 네, 네, 저는 될 되겠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더 커질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저도 태양광을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OCI를 상당한 커버했던 애널리스트로 보면 지금 태양광의 발전 기술이 되게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태양의 경쟁성이 좀 떨어진 이유는 빛이 들어왔을 때 전기로 반하는 걸 그 전환 효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26%, 27%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30%만 넘어도 이제 쉽게 말하면 고압 철선을 놓고 대기업 발전을 이렇게 해서 전력을 볼티지를 바꾸고 그 전선을 쏘고 그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 자동차나 집에 각자 그걸 다는 게 더 훨씬 유리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게 궁극적인 친환경이 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빨리 올 거냐 문제인데 실험실에서 계속 성공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이 힌트는 뭐냐면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신에너지가 기술이 험난하고 해서 안 되겠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10년, 20년을 좀 길게 보면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오일 산업에 더 투자해야 되냐 이거죠. 냉정해 보면. 그죠?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데 배터리나 풍력이 이런 거 안 될 것 같고 그냥 엑슨모빌 BP를 더 사야 돼. 장기적으로 한 10년, 단기적인 투자는 얼마든지 괜찮은데 제 말은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어디로 둘 거냐 해선 전 난센스죠. 그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이 기술 발전의 속도는 이제 상대가 안 돼요. 네. 인력도 비용도 그러겠죠.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리뉴어블 쪽 윈드 솔라가 더 맞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고 그게 장기적인 원유 수요에 대한 힌트입니다. 제가 말하는 장기수 원유 수요는 2025년, 2030년 이후의 수요를 얘기해 드리는데 네.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 이제 유가에 대한 방향도 말씀드리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원유 수요를 보면.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을 좀 봐주시면 7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150년 동안의 유가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냥 쉽게 말씀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데 원유는 중동에서 처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요. 여기 이것도 BP 자료인데요. 이게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위에 보면 그린 컬러로 해서 펜실베이니안 오일 붐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원유가 처음 개발되고 시추를 처음 성공한 것도 미국이에요. 네. 펜실베이니안 오일 붐이고 그때 유가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가격이 두 가지인데요. 좀 엷은 그린 컬러가 있고 청록색이 있는데 엷은 그린 컬러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21년에 디플레이션을 가하면 그러니까 어떤 화폐 가치를 반영한 네. 유가는 150불이 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때 절대 유가도 10불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한 10년간 근데 지금 되게 보면 상당히 선각자들이었던 거예요. 원유의 가치를 알았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원유를 쓴 데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원유를 시추만 한 거지. 네. 원유를 자동차에 그때 마차가 댕길 시점이고 아직도 철도 미국의 증기기관차가 다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일부 삼각자들은 이 엄청난 화력과 열량, 운송의 편리함을 알았던 거예요. 석탄은 되게 운송이 힘들잖아요. 고체니까. 얘는 액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랐는데 그 다음에 주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 너무 빨리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UCG,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헨리 포드의 전기 1930년대 자동차들 그것이 나왔던 시점보다는 거의 100년 전이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얘기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유가는 좀 빠진 거고요, 사실. 네. 개발은 됐지만 수요가 아직은 제한적이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파동은 언제냐면 1970년대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버블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실수요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970년 잘 아시는 공급 쇼크예요, 이거는. 네. 오일, 그러니까 중동 전쟁 때문에 중동이 그때 이스라엘과 거래한 국가에는 오일을 주지 않았어요. 네. 미국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봤던 거고 그렇죠. 오일 쇼크가 났던 거고 그다음 세 번째 파동을 잘 아시는 이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네. 20불에 시작한 유가가 140불 끝나는 그때 수요가 견인했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잠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항해 시대를 열었잖아요. 중국이 가장 싼 원가에 모든 공장을 세웠고 원재료는 중국으로 다 들어가고 배를 타고 그다음에 중국 반제품은 원제품을 만들어 다시 외부로 나오니까 조선업, 원유 이 모든 것들이 대항해 시대로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이렇게 점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공급이 그걸 일시적으로 못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변동성을 통해서 급락 급등을 했고 결국은 뭐 지금 70불 내에서 멈춰 있는데 아까 사회자분께서 얘기한 대로 원유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라는 해서 저희 상상해증권이 생각하는 단기 유가는 3년 정도 2025년까지 유가는 상당히 강보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리뉴어블의 기술이 원유 수요를 상당히 많이 잡아먹을 정도까지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으니 근데 그때까지는 중국도 좀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유럽 경기도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3분기 바닥이면. 네. 그렇다면 2023, 24, 25년 유가는 당분간 70불에서 100불 사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이거를 막으려면 오펙이 공급을 열던가 아니면 미국이 열게 만들 정도로 자기가 셰일 오일의 패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바이든 작년 여름에 빈살만 갔다가 냉담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런데 대신 더 가열차게 배터리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강화하다 보면 결국은 이 오일 가격이 2025, 26의 변곡점으로 상당히 많이 약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근데 2025, 26년도에 전기차 침투율이 뭐 30%? 뭐 40%? 50%? 뭐 맥스로 2030년까지 50% 보는데 그럼 그때까지 휘발유 쓰는 건데요. 네. 저 2025년만 해도 아직도
70%가 휘발유차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왜 휘발유 가격이 빠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아요. 투자자분들한테. 쉽게 말씀드릴게요. 원유 수요가 제로라서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고 원유 수요가 많이 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 주가에 반영되는 거죠. 선물 네. 가격에.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전기차가 좀 늘었네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물 트레이더들이 마치 미국의 블랙 프라이드 같은 거죠. 불안한데? 딱이요. 지금 20% 30%이 추세라면 전기차가 금방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야 원유 선물의 미래 선물 가격이 빠질 수 있는 선물 가격이 폭락을 한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현물 가격이 영향을 주고 떼고 대신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전기차가 지금 침투율이 11% 12% 정도 되는데 아마 그게 30% 가까이 되는 시점이라 보거든요. 그게 아마 25년 26년 사이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상적인 속도라면. 가격은 6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네. 얘기하신 게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죠. 네 수급 요인도 기본적인 있고, 수요 공급도 있고 지정학적인 것도 있고 지금 장기 시계열로 보여주신 원유의 가격의 흐름이 네. 뭔가 많은 요인들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요. 유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가는 큰 틀에서의 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면 6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친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충분히 너무 제가 좋습니다. 조금 네네네. 좀 결론 위주로 빨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원유 수요는 세 가지 팩터가 제일 중요해요. 가격이란 게 당연히 수급이겠죠. 네. 수급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오폴리티컬 이슈라고 해서 지정학적인 요인. 세 번째는 이제 기술적 요인은 뭐냐면 투기 자금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자 이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인이 항상 같은 파급력이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분들 생각해 보면 지금 유가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저는 수급이라고 봐요. 거의 네. 90% 이상은. 왜냐하면 한때 뭐 IS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뭐 중동 뭐 이상한 애들 막 나오고 네. 미사일 쏘고. 그럴 때는 지정학적 요인은 그때그때 영향을 뭐 5분 10분씩 올리는데 지금은 중동이 좀 평화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동 지정학적 요인은 거의 저는 영향을 안 주고 있고 투기 자금도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네. 그거 조달 코스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투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미국의 선물위원회 이런 데서는 투기 자금이 거의 늘지 않고 있고요. 결론 90% 이상은 수급 요인이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수급 요인은 아까 말한 대로 세계 경제 상황이나 뭐 오펙의 공급 정책 이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국제 재고 수준 이런 다 우리가 지표를 확인해 보면 유가가 떨어지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유 재고 자체도요. 뭐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역사적 원유 재고 하단에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석유 제품도 마찬가지, 휘발유 등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급망 문제죠. 그러니까 수요는 클릭을 하면 나와요. 네. 그죠?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세법 배송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근데 네. 공급은 가서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네. 누군가 물건을 날라야 되고 누군가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는 시차가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석유 제품이나 원유 재고 모두가 다 낮은 상황이고 이 와중에 오펙은 증산할 의지가 1도 없고 근데 세계 경제 상황은 지금 저점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이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유럽도 아마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 좀 나아질 거고 그러면 석유 수요가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원유 가격은 당분간은 좀 강보합인데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원유 시장에서의 마지막 잔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왠지 왜 그 석탄 가격 2330년대 급등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석탄을 누군가 계속 폐강을 했거든요. 원유를 많이 쓰기 근데 석탄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석탄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격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왜 그런 마지막에 흔들림이 있을 때 마지막에 어떤 페이크란 게 있잖아요. 네. 자, 이해하시까 주가도 그랬고 거래량이 갑자기 없는데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들. 한두 티그나 한두 거래로.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심스럽지만 2003년, 2023년, 24, 25는 그런 변동수가 강보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 중에서 석유화학이 제일 큰 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자동차 수요가 저는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는 거는 거의 예정된 미래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석유화학은 예.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뭐 1년에 진짜 많이 수요가 늘어야 2, 3% 정도 예, 예, 수준일 예, 거다. 예. 근데 그거는 보통 자연적인 공급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석유화학 수요가 장기적으로는 유가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고 네. 결국은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미친다라고 저는 이제 배웠었는데 네, 예.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전기차 비중이 낮긴 하지만 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는
명약 관화하잖아요. 예, 예. 그럼 유가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도 못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비행기 수요는 제가 알기로 10% 안더러 알고 있고 전체 석유에서 네. 그러면은 중국이 여행을 많이 다녀도 리오프닝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센터장님 혹시 맞는 어떻게 절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서 이제 어떤 극단론을 제가 좀 피하는 편이긴 한데. 네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의 원유 소비가 작년에 거의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네, 증가율이. 그러면 증가율이. 증가율 네네네. 자체가 그러면 올해는 분명히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그거는 절대적인 원유 수요도 늘었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쓰는 오일이. 네. 근데 원유 공급이 그 정도 속도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올해 1억 배럴 이상의 소비가 예상되는데 증산되는 것도 1억 배럴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토탈 공급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원래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들. 그러니까 선물 트레이더나 시장 참가자 일부는 야, 장기적으로 수요가 유쾌하진 않을 텐데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오른 선물을 때리는 선물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게 오히려 좀 막아지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원유를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선 당장은 지금보다 유가가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의 수요 공급을 보면 그래서 그 데이터를 안 깎아서 죄송한데 제품의 재고라든가 지금 갖고 있는 공급량을 보면 여기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뭐 좀 해결돼서 공급이 확 나오면 모르겠지. 뭐 러시아 원유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지 않은 이상은 당분간은 유가는 강박일 수가 없다라고. 그 미국의 이제 EIA가 매달 이제 단기 니어텀 아웃룩이라는 자료를 엑셀로 열심히 쇼텀 내는데 에너지 아웃룩, 예. 네, 그래서 1월 10일자를 보니까 이번에 되게 많이 유가 전망을 낮추고 24년 데이터도 되게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하는 얘기가 원래 EIA는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오펙의 증산을 유도하려고. 네, 근데 예. 이번에 지난달에 약간 톤이 바뀌면서 공급이 그래도 많은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내고 했던데 예, 예. 혹시 이게 왜 바뀐 것 같으세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지난달에 딱 바뀌었는데 그게 제가 갑자기 확 저도 늘었더라고요. EIA를 받고요. 네. 근데 물론 말 뉘앙스 겉에 있는 그 자체는 공급이 생각보다 좀 어번던트 많아 보인다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거기서 그들이 먼저 얘기했던 건 수요의 침체가 생각보다 심하다는 거였어요. 수요가 안 좋다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경기를 뭔가 오해하시는데 저희들은 어감이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증시의 화두가 미국하고 어쩌면 금리 인상이었다면 네. 네. 올해는 전 중국 금리 인하라고 보거든요. 정반대로.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미국 경기는 지금부터 안 좋아요. 그렇죠. 작년에 중국은 되게 안 좋았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좋았거든요. 네. 그죠? 완전 고용 상태였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판매 지수가 줄기 시작한 11월, 12월부터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비농업 취업자 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오히려 이제 나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후행적 소비가 주니까 원유 수요도 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당연히 미국 경기가 3분기, 4분기 바닥일 거니까 원유 수요는 그때까지 계속 주는 거니까. 네. 그렇다면 유가를 더 2024년 상반기까지 기존 추정치보다 낮춘 거는 저는 공급이 많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수요가 생각보다 더 많이 훼손되면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중국이 보거든요. 회복해도 별로 어렵다라고 거기서는 본다라는 거죠. 그런 뭐 거겠죠. 그분들의 이코노미스트 의견이니까 그렇죠. 뭐 저는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거야 뭐 사람 다. 예. 뭐 근데 일단 그들이 이렇게 낮췄던 이유는 수요 침체가 더 크지라고 수요 저는 침체가 봤습니다. 높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급 요인 중에서도 특히 수요를 보고 거기서는 얘기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한유님이 워낙에 이거저것 전문가셔가지고 아니요. 중간에 훅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수요에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는지 이 비중하고 공급은 지금 어떤 국가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양쪽도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요는 쉽게 말씀드리면 운송 소비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운송에는 휘발유도 들어가고 경유차인 디젤도 들어가고 제트오일인 항공유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약 40% 정도는 거의 운송 소비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석유 페트로케미칼 수요도 한 2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납사도 있고 에탄도 있고 그리고 직감제 중에 BTX도 있기 때문에 그 화학과 관련된 그런 것도 한 25% 되고요. 나머지는 뭐 중간적인 용매로 많이 나가죠. 뭐 윤활 기유의 원료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뭐 기타 석유 제품이 석유로만 가지 않고 기타 많은 제품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중간 촉매나 이런 것도 한 15% 20%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발전 소비도 있어요. 지금도 벙커실을 떼는 데가 있으니까 네. 발전 소비도 한 중동은 10% 좀 있잖아요. 10% 정도는 잡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전 소비도 10%고 석유화학 수요도 한 25% 되고 그 다음에 운송 소비가 거의 한 40% 50%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은
아쉽게도 불과 5년 전에 미국이 한번 1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1,200만 배럴 이상 하면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국권이 사우디가 1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브릭스, 그러니까 지금 오펙 플러스라는 국가들, 그러니까 사우디, 그러니까 오펙 위주로 하면 사우디,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1,000만 배럴, 1,100만 배럴을 하면서 보통 1등, 2등, 3등 정도를 계속 하고 있고, 근데 미국이 3, 4등 해요. 그래도 계속. 1,000만 배럴. 미국 블룸버그 전망이- 데이터 보면 1,400만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 아니요, 뭐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1,400만 EIA 배럴. 데이터 제가 보니까요. 작년이 미국이 1,186만 맞아요. 그 정도, 그 정도. 이었고 올해 전망이 1,240만 그러니까. 배럴이에요. 미국이 전망치가. 되게 높아졌다고 저는 데이터를 최근에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1,400만 배럴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아니, 이제 부동 꽤 1등인데. 뭐 1,400만은 아니고 네, 어쨌든 이제 1,200만 데이터는 배럴 다른 때. 거예요. 오일 리그가 네. 늘고 이제 수요가 느니까 그래서 작년에 1,180만이요. 네. 1,180만 정도 되고 다른 국가들이 1,200에서 1,300 정도 해요. 딴 애들이. 그러니까 그 3대국, 그러니까 오펙 중에 러시아, 그러니까 사우디, 러시아, 미국. 그러면 해도 한 4천만 배럴 되는 거죠. 네. 전 세계 원유 소비가 1억 배럴이면. 1억이죠. 그러니까 뭐 4천만 배럴 정도. 그 외에 이제 중간에 다른 아랍 국가들,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뭐 이런 국가들 쭉 있고, 그다음 남미의 일부 국가들, 그다음 유럽에 있는 일부 국가들 이렇게 다 이것저것 합쳐서 그냥 1억 배럴 정도 되는 걸로. 거기에 베네수엘라는 혹시 얼마나 잡혀 있어요? 매장량은 진짜 많다고 순간적으로 돼 기억이 안 있는데. 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원유 국가인데 지금 많이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유 생산을 안 되고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불로 때우는 네. 그죠? 그러니까 추워서 네. 화폐를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예전에 한때는 1% 이상의 비중이었으니까 100만 배럴, 150만 배럴 이상 했다는 뜻일 거예요. 아마 100만 배럴 안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한때 뭐 200만 배럴 육박하는 그런 물량이 지금 100만 배럴 안 되는 걸로 나와요. 그게 미국으로 철수했기 대부분 때문이죠. 갔던 걸로 철수했기 알고 있는데 때문이죠. 생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생산자, 개발자 네. 뭐 모두가 그러니까 네. 원유 시추자, 개발자 네. 모두가 떠나갔던 이런 현상입니다. 네. 이제 국제유가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정유 석유화학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예.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럼 정유 산업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유 산업이란 어떤 산업이고 네.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네. 일단 마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정유사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가 대비해서 휘발유 가격이 너무 높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유사와 정부 간의 간놀박이 좀 있었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정유업은 말 그대로 정유업 쉽게 설명드리면 원유, 크루드 오일을 사다가 그거를 정제를 해서 이 정제하는 방식이 예전에 위스키나 꼬냑을 만드는 방식과 똑같은 거죠. 화학을 정말 고압에서 가열을 해서 네. 거기서 이 쉽게 말하면 비등점에서 가지 쉽게 기화되어 날아가는 것들도 끓이는 갑자기 좀 차갑게 다르고. 하면 네. 방울이 똑똑 하나씩 떨어져요. 네. 술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게 이슬처럼 생겨서 네. 무슨 뭐 소주가 생긴 건데 그런 식으로 다 잡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잠깐 9페이지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원유를 투입하면 상압 정제 설비는 말 그대로 이제 고압이라는 뜻이겠죠. 네. 고압 정제 설비를 하면 가장 가벼운 LPG, 액화석유가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프로판 가스, 그러니까 페트롤리움 가스를 리퀴파이드 할 때서 네. LPG죠. LPG 그다음 가벼운 휘발유, 가솔린, 그다음 나프타 나오고요. 그다음에 등경유, 그러니까 캐로, 그다음에 디젤 이렇게 네. 나오는 거고 벙커시 이렇게 벙커시. 나오고요. 참고적으로 비중은 대략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유에 따라 달라요. 네. 라이트오일이냐 헤비오일에 다른데 보통 LPG가 5% 내외라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휘발유가 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사도 한 10%에서 15% 보고 있고 등경유를 합쳐서 한 40% 가까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럼 나머지 벙커씨는 20에서 30 이렇게 막 분포가 되겠죠. 근데 참고적으로 헤비 오일일수록 이 벙커씨라고 하는 중유라고 무거울 중자에 이 중유가 많이 나오고요. 라이트 오일일수록 벙커씨는 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해상 운송에 주로 쓰여요. 그러니까 예전 아주 옛날에는 경운기나 트랙터는 농교에도 썼고요. 네.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게 이제 환경오염이 황이 많이 나오니까 환경오염이 많이 돼서 막 네. 막아놨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해상 운송만 썼다가 그것도 뭐 혹시 들어보시겠지만 IMO 2020이라는 네. 제도가 있어요. 국제 해사기구에서 너네 배들이 너무나 많은 공해 물질을 하니까 다른 걸로 바꿔라. 막 그래갖고 막 논란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이 원유를 투입해서 석유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정유업이고 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벙커시를 또 투입해서 뭘 분해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이 벙커시라는 게 벙커 A, 벙커 B, 벙커 C 이래서 이제 중유라고 하는데요. 벙커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수요는 해상운송밖에 없는데 물량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등경유는 40%가 나와도 쓸 데가 많은 거고 네. 제트오일이나 디젤부터. 네. 근데 벙커씨는 그냥 폐성성만 쓰니까. 그래서 원유 가격보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보다 벙커씨 가격이 더 낮아요. 그렇게. 네. 특히 고유황, 하이설퍼 같은 고유황 벙커씨는. 그러니까 그게 7불, 8불, 10불까지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걸 만들수록 적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잡아다가 다시 고부가치인 휘발유나 납사나 등경유를 만드는 설비를 고도화 설비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 고도화 설비가 상당히 비싸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상 유전이죠. 벙커씨 다시 떼서. 버려야 될 것 같은 질 나쁜 거를 좋은 걸로 다시 그렇죠. 뽑아내는. 그 옛날에 뭐 이 정유 기업도 뭐 누가 고도화 설비가 많냐 정리해가지고 그쵸, 맞습니다. 투자하고 그랬었죠. 10년 전, SO일이 15년 많고 전에도. 옛날엔 그랬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로 봤을 때 원유부터 하단에 휘발유 등경유, 납사 등등 벙커씨를 만드는 업 자체가 이제 정유업이고 여기서 이제 정유업의 가장 중요한 주가 동향 크리스터가 뭐냐. 근데 주가를 올리는 건 당연히 뭐 실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실적의 독립 변수가 뭐냐는 거거든요. 실적 움직이는 독립 변수가 뭐냐는데 저는 중기적인 유가의 방향, 장기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1년 정도 지금 내가 서 있을 때 지금 이 연초에 70불이 연말에 50불이 갈 건지 80불이 갈 건지에 따른 확신만 있으면 정유업 투자는 잘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정제 마진을 예측하면 돼요. 네. 간단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 텐데 하여튼 정유업을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뭐 오늘 내일 유가를 맞출 수는 없고요. 지금보다 1년 뒤에 유가가 높을 거냐 낮을 거냐를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정제 마진은 결국 이 석유 제품에 대한 경기 상황 그다음에 석유 제품의 어떤 정유사들의 가동률을 좀 고려하시면 되는 그건 애널리스트 영역이니까. 네. 근데 정제 마진을 작년에 되게 정제 마진이 좋았어요. 네. 사실 냉정히 따지면 네. 우크라이나 사태나 전쟁 때문에 올해 절대 정제 마진은 작년보다 평균보다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과거 3, 4년보다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작년보다는 좀 어쩔 수 없이 기고 효과 때문에 베이스 이펙 때문에 떨어지는데 일단 유가는 지금보다는 좀 강보합으로 보거든요. 네. 연초 유가가 71불이었으면 연말 유가도 70불에서 80불 사이는 어딘가 네.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정유사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는 있다 정도.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유가가 왜 실적에 영향을 주고 정제 마진은 당연히 실적에 주는 건 아실 거예요. 네. 그럼 뭐 약간의 정제 브로커 같은 역할이니까 마진이 올라가서 좋은 거니까요. 그쵸. 근데 이제 유가는 얼마나 영향을 주길래 그런 거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화면에 8페이지 보시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세 가지 측면이 다 개선이 됩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네. 첫 번째는 외형이 증가하겠죠. 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유가의 일정 부분의 가격을 더 붙여서 받는 게 휘발유 등경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만약 유가가 70불이었는데 1년 뒤에 50불이 된다. 그럼 내가 파는 휘발유 등경유 가격은 지금보다 분명히 낮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용 빼는 재주가 없으면. 네. 그러니까 매출액이 탑라인이라고 하죠. 매출액이 줄겠죠. 그런 기업의 실적이 좋을 리가 없을 거고. 네. 두 번째는 근데 거꾸로도 형성하죠. 그러니까 지금 70불 하던 유가가 연말에 100불을 본다 그러면 이건 매출액이 그냥 앉아서만 4, 50%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유가 예측이 되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정제 마진에도 영향을 줘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혹시 투자자분들 중에 뭐 시차 효과, 영어로는 레깅 이펙트라고 네.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전월의 저가 원유 투입, 당월에 상승한 제품 가격 중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울산이나 여수에서 만든 휘발유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유는 언제적일까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원유가 안 나잖아요. 몇 달 전은 되겠죠, 몇 최소한. 달?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몇 상식적으로 달 전? 중동에서 여기까지 30일이 걸려요. 배로. 네. 그리고 거기서 선적하는 시간이 좀 있을 그렇지. 거고 들어와서 또 우리가 파이프에 좀 재고를 보통 45일 정도로 45일 네. 잠깐. 길면 60일. 근데 하여튼 45일. 45일에서 50일 사이에 원유가 투입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만약 이런저런 유가가 매일 1불씩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시점에? 그러면 나는 원유를 샀을 땐 싸게 산 거고 네. 45일 뒤에 45불만큼 싼 원유가 투입되는데 네. 그때 유가에 맞고 휘발유 경쟁이 결정될 거니까 당연히 그만큼 마진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유가가 맞다면 마진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건 수요가 안 좋아도 네. 아주 수요가 막 전쟁이 아주 안 좋지 않은 이상 그렇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게 레깅 이펙트인 거고요. 그래서 정제 마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가의 방향성, 중기 방향성이 정유업 투자의 거의 70% 80%를 결정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그래서 이 원유 정유업이나 화학이 주가의 벌레티리가 크고 뭐 속된 말로 남자의 주식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여기서 이제 유가가 올랐다는 게 행복한데 네. 거꾸로 보세요. 만약에 유가가 100불 하던 유가가 50불로 빠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매출액도 엄청 안 좋고 정제 마진도 거꾸로 계속 높은 원가가 투입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제반지는 말도 안 되게 적자가 나오기 시작할 건데 거기에 또 맞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8페이지에 제가 유가 하락의 마지막 줄에 썼는데 재고 평가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특이하게. 네. 그러니까 정유업들은 많은 원유 재고나 석유 제품 재고를 갖고 갈 수밖에 없고 석유사업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그걸 공정가치로 내가 이걸 산 매입 원가보다 공정 시장 가격이 더 빠져 있으면 시장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재고 평가 손실이 나오고 그게 영업이익으로 바로 반영돼요. 영업손익으로. 근데 한번 평가 손실 나면 대신 이제 앞으로 투입가가 적어지니까 다음에 이익이 좋아지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가가 바로 V자 반등을 안 하고 이게 그러니까 빠질 땐 되게 크게 빨리 빠지고 한동안 조금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지 또 바로 이렇게 또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기더라도 어쨌든 투입금 한번 떨어졌으니까 악화되진 않겠네요, 실적이 최소한. 그렇죠. 그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 바닥을 모르는 거죠. 유가가 네. 100불 하던 게 40불에서 멈출지 20불에서 멈출지 옛날처럼 마이너스 가는 건데 이게 바닥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2개 분기, 3개 분기 적자면 충분히 바닥이지 않을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평가 손실이 나고 끝일 줄 알았는데 또 나고 이럴까 봐 마지막은 걱정돼. 이제 그러니까 평가 손실은 없는데도 정제 마진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예. 뭐 경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2개 분기, 3개 분기 적자면 그게 바닥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가는 싼 것만 남아 있다. 그죠? 네. 그리고 큰 변수 없는 유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플랫하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유업을 투자하실 때 유가가 지금 70불인데 난 150불에 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사야 되는 네. 거고. 근데 지금은 약간 애매한 구간은 맞죠. 연초 유가가 70불대 초반이었고 연말 유가는 변동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저희들은 70에서 80불 사이 분이 갈 거나 보면 그럼 유가로 손해 보진 않을 거고 그쵸. 매출액은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이제 변수는 마진인데 마진도 전 나쁘긴 안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 제품인 휘발유나 유럽의 디젤 재고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근데 다만 작년에 마진이 되게 좋았어요. 작년에 평균 마진이 20불 이상을 보여주거든요. 과거 20년간 평균 마진이 한 6.5불에서 7불 정도밖에 안 돼요. 맥스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상당히 작년이 어브너멀하니까 좀 특이했던 거고 그거보다는 좀 빠질 수는 있으니까 올해 상반기 정유업 아마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드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있겠죠. 유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그럼 정제 가동률 자체도 그러면 좀 낮추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가가 빠지는 구간에서는 네. 차라리 유가가 어느 정도 빠져서 바닥을 잡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유가가 빠진다는 건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원유 공급이 많아서 빠진다기보다 경제가 정말 안 좋을 때 그랬어요. 그렇죠. 2008년 리만 때 그랬고 2013년에 중국의 경기 부양 직후 뭔가 버블 꼈을 때 이런 때 그러니까 유가가 먼저 빠지고 또 세 번째는 그때 2015년도에 쉐일 오일과 중동산 오일의 어떤 싸움 때문에 100불 하던 유가가 40불까지 빠지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게 유가가 계속 빠지면 어차피 돌려봤자 재고평가 손실이 나오니 일시적으로 가동률을 좀 한 개 분기, 2개 분기 좀 80%대로 좀 낮추는 그런 현상. 지금 우리나라 정유업은 그래도 풀가동을 거의 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네, 정유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정유 산업에 대해서 한두 마디 더 투자자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만 알면은 정유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유업 투자를 못하는 거지. 네, 원유에 대한 것만 충분히 숙지한다면 오히려 되게 손쉬운 업종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또 넌센스인 게 맞아 매일매일 주가지수가 다른 것처럼 원유도 다른데 어떻게 예측하냐는데 근데 원유는 어떻게 보면 주가지수랑 다른 독립 변수가 좀 상당히 작으니까 그래도 노력을 하고 그런 전문가들이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유가는 강보합이니까 유가의 방향성을 좀 보고 근데 단기 유가는 의미가 없어요. 네. 단기 유가 지금부터 1년 정도의 유가 사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아마 작년 초에 많은 애널리스트가 정유로 투자하자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유가는 그때가 40불 50불 때였고 유가는 중매에 더 오를 수 있다. 근데 그때도 왜 원목거래였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40불 하는 유가가 60불 때까지 한 번에 딱 갔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해서 했는데 그게 연말까지 80불까지 90불까지 한번 갔다가 좀 내려온 거니까 네. 뷰가 틀렸던 건 아니었죠. 왜냐면 그때도 재고가 너무 낮았거든요. 네. 공급망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변은 있다고 봅니다. 느낌상으로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유가 전망을 맞춘다고 해도 실제로 주가를 또 맞추는 건 또 별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여쭤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굳이 힌트를 드리면 정유업이 2개 분기, 3개 분기 적자를 보거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이 2개 분기, 3개 분기 너무 빠지면 조심스럽게 저는 올해 2분기, 3분기 정도에는 정유업도 뭐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까지의 유가는 강보합이 맞다면 이제 네.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시기니까 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유 산업을 좀 살펴봤으니까요. 네. 이제 좀 더 어려운 석유화학 산업을 그렇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런 거 공부하다가 그 다음을 공부하려다가 접었던 산업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안 하고요. 네. 화학을 좀 편하게,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이렇게 막 어려운 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화학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냐 정도 네.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 이제 인사이트, 화학 네. 수요에 대한 부분이고요.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네. 이 그림에서 이거는 이제 한국 석유협회의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석유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벙커시부터 개솔린, 납사 이렇게 있는데 납사라고 하는 기체를 분자고리를 끊으면 보시는 것처럼 기초 요금과 중간 원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네. 이것들에 대한 분자고리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무색무취 기체들이 꽤 많아요. 에틸렌, 프로필렌 뭐 이런 것들이 고유 용어고요. 네. 그것들이 무색무취 기체라고 아직은 기체 상태고 중간 원료 가면 일부 이제 액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뭐 그냥 화학 제품이구나.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섞냐에 따라서 어떻게 분자고리를 끊냐에 따라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 합성 수지. 영어로 신테틱 레진이라서 합성 플라스틱유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의 털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성 섬유 원료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폴리에스테르 같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합성 원료, 의류 쪽에 많이 들어가는 원료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최초의 그 타이어는 미쉐린은 하얀 타이어였어요. 왜냐면 천연고무 흰색이니까요. 근데 천연고무로 우리가 타이어를 했으면 전 세계 나무는 남아나지 않았을 거니까 그렇겠죠. 고무나무가. 그러니까 인조고무라고 하는 합성고무로 일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납사를 쪽에서 이런 기초유분이나 중간원료를 만들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뭐 LG와 대한유와 하나솔루션 옛날에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이 만드는 것이 중간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페트병에 들어가는 원료부터 플라스틱 사출 제품 그다음에 종이컵에도 1g의 폴리에틸렌이 발라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에 안 젖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 실생활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옷들 그다음에 뭐 진공의 구두의 뒤창에 대한 고무들 이런 것들이 다 화학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이 제품들에 대해서 뭐 제가 다 설명 안 드리는데 굳이 그냥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어떤 레너스 리포트를 읽거나 그럴 때 폴리에틸렌인 P2라든가 그러니까 5대 합성 수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합성 수지 플라스틱이 5가지, 훨씬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게 폴리에틸렌인 PE. 에틸렌은 뭔가 합성해, 폴리가 합성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은 뭐 프로필렌물 합성기구나. 자동차 범퍼 같은 게 많이 쓰이는 것들. 그 다음에 폴리스티렌 PS거든요. 그거 어디 많이 쓰이냐? 쉽게 말하면 바나나 맛 우유라고 하는 모 제조사의 네. 그 케이스. 케이스. 그 다음에 한국 무슨 요구르트 같은 거 있죠? 네. 그리고 스타벅스 컵뚜껑. 그런 특징은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플라스틱이죠. 폴리스틸렌. 네. 폴리스틸렌이 그렇게 쓰이고 ABS하고 PC는 합쳐서 지금 IT의 케이스에 주로 쓰이죠. 네. ABS와 PC는 합쳐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합성 수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합성 원료는 뭐 잘 보시면 EG나 TPA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EG라는 게 이제 에틸렌 글리콜이고 액체고요. TPA는 테레프탈산이에요. 근데 그냥 요거랑 좀 합치다 보면 폴리에스터가 나온다. 이게 그 구슬 아이스 같은 고체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길게 늘리면 실이고 뭉치면 솜이 되는 뭐 이런 원리고요. 근데 합성 고무는 아까 그 부타디엔이라고 하는 기체, 무색무체 기체를 잡아서 부타디엔 러버, 뭐 스틸렌 부타디엔 러버 이런 걸 만들어서 타이어나 호스 이런 거 쓰고 있고 맨 밑에 보면 또 영어도 있고 뭐 MDI니 TDI니 초산에틸리에서 화학 제품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충 우리가 합성 수지, 합성 원료, 합성 고무를 계속 수요를 팽창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제 원유 소비보다는 화학 소비는 상당히 안정적이겠죠. 네. 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화학 공장을 좀 더 짓고 그걸로 투자를 자꾸 유치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가 어려운 게요. 네. 그 회사마다 조금 이게 생산 품목에 또 차이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생산 품목 차이가 1등 회사는 뭐를 하고 우리나라 1등 회사는 뭐를 주로 하고 있고 글로벌 1등 회사는 뭐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로벌 1등 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뭐 바스프 같은 기업들. 네. 바스프는 원래 유리병 만드는 기업이에요. 150년. 근데 바스프의 정문에 가면 유명한 그 증류탑이 있거든요. 멜더스의 인구론 아시죠? 네. 인구가 극에 좀 늘어서 다 굶어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인구 그거를 피할 해결하는 없음으로. 건 뭘까요? 합성 비료였어요. 네. 네.
그죠? 곡물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거.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드디어 화학 비료를 만들어서 곡물 생산. 이거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 다스프 정문 이렇게 해놨거든요. 인류를 살렸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죠. 화학이란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화석 연료를 쓰고 뭐 화학 뭐 페트병이 거북이에게 양해를 좀 하긴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화학 합성 비료를 만들어 줬다는 점. 이런 거 되게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결국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화학은 크게 보면 세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종합화학 기업이 있어요. 이 네. 모든 걸 다 하는. 그러니까 기초화학부터 소재화학, IT화학 이런 걸 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자재료나 반도체에도 화학이 들어가고 단순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화학도 있고 또 화학에 또 화학 소재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화학도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12페이지 보시면 네. 보통 제가 과거에 커버했던 기업들의 우리 대표 화학 기업들의 주력 제품들이에요. 보시면 LG화학이라는 기업의 이제 주력 품목이라고 제가 위에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 PABS, PVC에서 뭔가 많이 한다는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배터리 소재는 양극재, 뭐 OLED 소재 이런 것까지 하는. 그러니까 IT 소재도 하고 화학 소재도 하고 기초화학도 하고 이런 걸 종합화학이라 부르고 거꾸로 보면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금호석유학을 보시면 금호석유학은 조금 더 편중돼 있죠. 네. 합성 쪽이네. 고무와 라텍스를 더 많이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SBR, BR, 라텍스 그리고 일부 ABS는 하지만 합성 고무가 중심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은 사실은 지금은 태양광을 많이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LDP와 PVC 전문 기업이었어요. 네. PVC는 우리가 우리가 하수구나 이런 게 뭐 우리가 흔히 쓰이는 우리 PVC 창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제품들이 이게 편중돼 있는 화학 기업이 있긴 하지만 종합 화학 기업들은 LG 화학이 있고 일부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쪽에 많이 편중돼 있고 금호석유는 합성 고무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보면 과거에 영업이익률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2020년, 21년, 22년을 보시면 LG화학의 영업이익률은 바닥이 6%고 고점이 한 12%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죄송하지만 롯데케미칼은 한때는 8% 넘게 호황기가 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큰 이유는 LG화학은 양극재 소재나 OLED 소재나 기타 소재가 있어서 이게 어떤 변동성이 작은 거고요. 그런데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쪽 비중이 전체 90% 이상이니까 석유화학 시황에 따라 이제 이익이 급등과 급락을 하는 일정 부분의 어떤 볼이 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1페이지에 이제 소재 수요 좀 인사이트 있는 얘기 이거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얘기 좀 해주시죠. 11페이지에 있는 거. 예, 네. 뭐 간단하게 11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대표 화학기업과 대표 철강기업의 시가총액입니다. 네. 2001년도, 그러니까 22년 전만 해도 그때 포스코는 10조였고요. LG화학은 1조가 안 됐어요. 진짜로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지금은 LG화학이 그래도 고점에서 빠졌지만 네. 그래도 45조, 47조를 하고 있고 네. 포스코는 지금 26조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배 이상 벌어졌죠. 이렇게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뭐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철은 수요가 계속 둔화되거나 어떻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는 위협이 있죠. 경량한 소재가 플라스틱에 계속 나왔잖아요. 탄소 섬유. 다른 재료가 대체하는 그렇죠. 거죠. 대체할 네. 수 있죠. 대체할 수 있고 더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LG화학의 시총을 벌어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 LG화학은 계속 사업을 확장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 소재라 배터리 소재, 그다음 OLED 소재 같은 IT 소재 화학을 하면서 배터리 소재를 하면서 기존의 석유화학의 소비에서 더 확장성 있게 탑라인을 계속 열어놨잖아요. 인류가 필요한 것도 계속 만들어줬죠. 우리가 아는 뭐 이런 상호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데일밴드도 원래는 화학기업이 만든 거예요. 네. 그렇죠. 의료화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포스코 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철의 수요보다는 확장성보다는 훨씬 큰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주선이나 우주항공 쪽도 이제 탄소섬유로 가야 돼요. 보잉이나 이런 게 다 탄소섬유잖아요. 열에 네. 관계된 건 오히려. 그러니까 우주항공이 될수록 오히려 좀 탄소섬유 쪽이 더 확장성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면 뭐 위에 있는 바스프와 독일의 엘리베이트와 철강은 티센그룹이라는 기업의 시총은 더 벌어졌죠. 어떻게 보면. 네. 뭐 오른쪽에 있는 다우드퐁이라는 화학기업과 USG는 상대가 안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우드퐁이 이게 이제 분할이 돼서 좀 빠진 거지. 그치. 원래 두 개 분할 안 됐으면 적어도 뭐 30배 이상 시총이 벌어져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이제 재밌고 그 괜찮은 스토리인데 네.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보통 이제 IT다 그러면 애플 주가, 반도체 주가, 삼성전자 주가 약간 동행성을 보이기를 하는데 네. 요 보여주신 독일 기업, 미국 기업, 한국 기업, 일본 기업들은 같은 달라요. 화학이어도 다 달라요. 사이클이 다 달라요. 네. 이거 어떻게 보고 투자해야 되죠? 뭐 결론적으로는 주포가 달랐던 거죠.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은 시네스 같은 경우는 IT 화학을 되게 잘했고 네. LG 화학도 양극재 잘한 거고 반면 바스프는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걸 못한 거죠. 소재 화학과 기초 화학만 했지 IT 화학이나 유럽 배터리 기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를 못 만든 거죠. 이런 것들 계속 영향을 줬고 미국의 듀퐁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배터리 기업이 없어서 한국 기업 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태양광, 배터리 이런 거 다 하는 것들 매우 중요한 축복이지 않을까? 더 많이 응원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익에서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바뀌지 않더라도 신사업에서 그렇게 이제 IT 첨단 소재든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좀 더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소한 이익이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늘어나야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LG화학 시가총액이 2020년 하반기, 2022년도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빠지면 하다. 그게 양극재 사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20에서 30%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네. 작년을 기점으로 드디어 네. 최소한 20% 이상, 물론 석유화학이 못 찾아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더 반영할 가능성이 더 커졌겠죠. 증설을 되게 많이 하니까. 네, 이익 규모보다 밸류에이션 영향이 차이가 더 큰가요? 화학 기업들은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PBR 관점에서 보면 0.4배 정도 받고 있고 네. LG하고 1.4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 영향 분명히 받고 있고 이익의 차이도 작년 같은 이익 차이가 없어요. 올해는 좀 이익 차이가 있지만 이익 차이 갖고는 그 정도 안 벌어진다고 봐야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하는 산업에 맞는 맞춤 특화 소재를 그쵸, 누가 잘 그쵸. 만들어내느냐 이런 지금 싸움. 시간이 좀 있나요? 네, 한마디 이제 네, 네, 이제 한 한 2분 있습니다. 마무리 괜찮습니다. 해주실 네, 수 네. 있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우리나라의 시장도 그렇게 저도 센터장을 하니까 전략가로 얘기하면 20년 전에는 저희 나라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성장주였어요. 데모크래틱도 그랬고 우리나라 기업들 IT 기업뿐만 아니라 기대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성장주가 되게 희귀해졌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프리미엄 받을 겁니다.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주를 더 찾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미국은 계속 성장주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어느 순간부터 저성장, 저출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은 오히려 가치주가 일찍으로 좀 뺏어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장주가 더 흔해지지 않은 시점일수록 성장주에 대한 밸류는 더 들어온다. 그래서 LG화학 양극재 영업이익이 이제 30%를 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추가 상승력이 있다고 보는 게 그런 이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학주는 싸졌다고 사고 비싸다고 팔고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산업은 아까 말했던 석유화학 쪽,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는 그렇게 피블레하는 게 맞고, 저는 그래서 그 기업들은 주가 싸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LG화학은 그와 좀 다른 시류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SKC나 LG화학 이런 기업들은 IT 소재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좀 달리 가야겠죠. 네, 오늘 원유부터 시작해서 야, 진짜 이 정유와 방대한 이렇게 쉽게 네. 저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이게 네. 각각 공부하려고 해도 이게 1시간 안에 앞에 몇 장 읽다가 더 이상 진도가 그렇지. 못 나가는 산업인데 네. 오늘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분들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자료가 저희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상인증권의 센터장이신 백영찬 리서치 센터장님 앞으로도 저희와 또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저희는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